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전우영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심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성교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그 시대죠.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도 이성교제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여학생하고 빵집에 가서 빵하고 우유만 먹어도 정학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처음 이성교제를 시작한 게 대학교 와서죠.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3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미팅이라는 걸 해봤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보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짝이 정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옆에 있는 맥주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맥주 500 딱 시켜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제가 그 여학생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제 마음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과에서는 그런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심리학과에 입학한 지 딱 3주 되는 신입생에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여학생이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 심리학을 공부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유사한 능력을 학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게요. 심리학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독심술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심리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 마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좀 배워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수업 듣는 걸 포기하기를 제가 권할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독심술 배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에는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심리학이 굉장히 대중화됐죠.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학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교수님, 제 마음 지금 읽고 계신 거 아니냐고. 그때마다 제가 그 질문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도 똑같은 질문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정색을 하고서 저한테 그러세요. 그때는 대학교 신입생이셨고 이제는 심리학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아직도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심리학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도 다른 사람 마음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심리학을 공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학자들마다 심리학을 정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을 정의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과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하면 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심리학이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심리학을 정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이해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리학 책 보면, 심리학 개론책에 보면 사람 사진만 나와요? 동물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그 생쥐가 머리에 이렇게 전극을 하나 꼽고서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사진 본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 가끔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이 동물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간 대신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주로 우리 신체 부위에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뇌죠. 예.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뇌에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주면 뇌가 뇌의 그 특정 부위가 담당하고 있던 운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뇌의 그 특정한 부위를 파괴를 하면 그 대뇌 피질이 담당하고 있던 특정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대뇌의 이 피질은 그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위의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야 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들, 대학생들을 그 실험실로 불러서 그 부위만 다 파괴시켰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연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마음보다는 동물의 마음 또는 동물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이 친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심리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동물 행동학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똑같이 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자, 심리학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심리학 수업 들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 정의할 때 딱 세 단어를 꼽았는데 거기에 심리는 없고 행동만 있어요. 뭔가 의심스럽죠. 자, 여러분들, 심리학 할 때 심자가 마음 심자죠. 그런데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심리학을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심리학의 선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심리학은 앞으로 과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문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관찰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추론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리학을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심리학에서 인간과 과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을 과학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심리학의 학파가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존 B.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심리학자들 앞으로 마음 연구하지 맙시다. 마음 연구하지 말고 행동을 연구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존 B. 왓슨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뭐냐? 심리학을 과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관찰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마음에 대한 연구는 포기하고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죠.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니, 심리학이라고 하면서 왜 마음 연구 안 하고 행동만 연구하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주장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심리학자들 진짜로 마음 연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방식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행동주의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런 움직임과 같은 이런 행동만 연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행동 지표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행동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바디랭귀지 이런 것도 행동에 포함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두개골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행동 지표로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모든 측정 가능한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행동주의 심리학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약간 어려워요. 복잡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 차승원 씨랑 공효진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차승원 씨는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민 배우로 나옵니다. 반면에 공효진 씨는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민 왕따로 나와요. 그래서 국민 배우가 국민 왕따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 최고의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 보면 두 개의 커플이 등장하는데 차승원, 공효진 커플도 등장하고 유인나 씨와 윤계상 씨도 나중에 커플로 맺어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드라마에서 차승원 씨가 공효진 씨를 사랑했던 정도하고 윤계상 씨가 유인나 씨를 사랑했던 정도, 누구의 사랑이 더 컸을까요? 차승원 씨의 사랑이 훨씬 더 크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공효진 씨가 차승원 씨를 사랑했던 정도하고 유인나 씨가 윤계상 씨를 사랑했던 정도, 누구의 사랑이 훨씬 더 컸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효진 씨의 마음을 들여다봤나요? 유인나 씨의 마음이 보였어요?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 공효진 씨와 유인나 씨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검토하고 비교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도 일상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못 봤죠?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 최민수 씨의 나 떨고 있니? 그 대사가 나왔던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모래시계가 방영될 그 당시에는 케이블 TV, 종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드라마가 그 방영될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본방을 사수하든지 아니면 그 방송국에서 주말에 딱 한 번 해주는 재방송을 보든지, 그 기회를 상실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길은 영영 없는 거예요. 당시에 모래시계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냐면 그 복잡한 서울 시내 도로가 모래시계 본방을 할 동안은 그 시간에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모래시계 보러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제희라는 캐릭터예요. 자, 이 캐릭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일단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무로 만든 목검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고현정을 지키는 보디가드였어요. 그런데 대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는 고현정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사 이외에는 전혀 대사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고현정이 위기에만 처하면 어때요?
목검을 들고 가서 고현정을 구해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침묵의 캐릭터이자 동시에 구원의 캐릭터였지. 자, 여러분들, 제이가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제이가 이번에도 고현정을 구하러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죽을 거 상관 안 하고 여전히 목검 하나 달랑 들고서 고현정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결국에 고현정을 구해내고 제이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그 장면을 봤던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왜요? 제이가 고현정을 너무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 한마디도 안 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들이 제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제이가 고현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제이가 고현정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다 제이가 고현정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이 보였어요? 몰래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나요? 제이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바쳐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이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누군가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만을 토대로 그 사람의 진심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현대사회의 결혼제도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한 명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아마 직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만 보고서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들, 두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하겠죠.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일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달려와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행동했는지, 이런 행동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추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분명한가요? 아니죠. 진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추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여학생이 남자를 한 명 소개받았어요. 소개팅에 나와서 봤는데 아주 좋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싫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더 만나재요. 그래서 더 만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세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한 번 더 만나재요. 그래서 마침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자, 근데 그날따라 이 남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시계를 딱 보면서 나는 남자는 15분 이상 안 기다려. 딱 15분 지나면 난 그냥 말없이 떠날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드디어 15분이 척 지났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도대체 지금 어디예요? 근데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자, 근데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화난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갑자기 이 남자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오다가 사고라도 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 남자를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생각보다 더 좋아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토대로 추론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